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계획했지만 당내 반발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당내 반발에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통합 행보를 보여왔던 추 대표의 지도력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돌아가신 대통령은 묘소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살아계신 대통령은 또 계신 곳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서 이렇게 인사를 그냥 드리겠다 하는 의미인 거죠. 당내에서는 반발 여론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니까요. 한번 두고 보시죠 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했고 그 뒤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전직 원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오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 대통령 취임 인사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사차 방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전두환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 적절치 못하다는 최고위의 의결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추미애 대표 그동안 취임 이후 굉장히 실용적인 노선을 좀 광폭 행보를 배워왔는데 아무래도 타격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일정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이후에 역시 오선 의원의 관록답게 발빠르게 전직 대통령의 묘소들, 특히 야권에게는 그동안 부담이 됐던 이승만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으면서 사실은 통합 행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너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 다시 말해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들에게 발표한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남 지역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반발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중하게 좀 고려하지 못했다. 사실은 좀 빨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과 다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쨌든 발포의 책임자, 그리고 만일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모르는데 지난번에 광주 방문 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광주 방문이 좌절됐었거든요.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의미 부여하지 말라 얘기하셨지만 이미 방문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대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일단 뭐 첫 출발이기 때문에 뭐 그 심대한 타격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보였던 이 통합 행보 그리고 소신 행보에서는 약간의 상처는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결국은 광폭 행보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호흡할 수 있고 또 중도라든가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했던 진영도 껴안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더 조율된 형태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또 큰 성과를 만들 수도 있다. 특히 내년에 대권을 보고 해야 되는 이 당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행보를 좀 더 신중하게 또 아주 발빠르게 해나갈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봅니다. 당내 대표 경선 때 추미애 대표를 지지했던 친문 진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좀 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 부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선명 야당, 강경 야당의 기치를 높이 들었는데 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소위 민생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이제 기치를 또 내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통합의 행보 중에 하나로 찾으려고 했다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이번에 그거는 오버한 거고 찾아가려고 했던 게 오버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욕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민정당으로서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도 이정현 대표도 이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당 대표로 찾는 게 과연 무슨 의도로 뭘 바라고 방문하려고 그랬던 건지
일단 본인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셔도 갔으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내가 다 이렇게 인사를 예방 예의 차원에서 차원에서. 한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이제 저희 도의 영남 지방에서의 지지도 넓히는 동진 전략을 펼려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졌을 텐데 만나면 무슨 사과를 광주 그 당시에서의 그런 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시 군사 쿠데타 세력과의 사회를 하겠다는 거지 참 목적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러한 행보는 리더십에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2002년에 된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가서 YS 시계를 보여주자마자 지지율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것도 상당히 리더십에 상처를 네.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또 제대로 좀 다른 신중하게 모든 네. 걸 잘 하면 잘 근데 될 지금 것 같습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이번 결국은 무산이 됐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의미 있는 것 아니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정현 대표가 호남에 사과했듯이 더불어민주당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용하는 모습 좀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냥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뭐 이제 보수의 대표적인 굉장히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면은 이제 보수와의 화해되는 이런 차원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과거의 당 대표들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개혁적인 어느 지금 여권의 어느 잠룡도 찾아가서 뭐 인사도 하고 그랬다가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과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찾아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잘 정치 여야의 지도자들이 잘 안 찾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추미애 대표의 이것이 어떤 해프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나름의 아까 말했지만 국민통합, 전직 대통령 묘소를 다 찾아갔듯이 그러한 거로 하면서 뭔가 영남 지방에서의 지지도자를 넓히는 그런 자기 대구의 출신으로서 자기 대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으로서 그런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가졌던 건 사실인데 네.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최고위원들하고 미리 이런 거는 예민한 문제는 상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엇나간 것이다. 여당 대표도 방문하지 않은 것을 야당 대표가 했던 건 좀 무리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였죠.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포 책임자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아들과 사이의 황제 노역권 그리고 본인도 뭐 28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모습은 과거 당시 1980년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본인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절절한 사과가 일단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였던 모습도 만일 경우 그런 상황들 과거에 그런 통치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들과 사이가 지금 현재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논란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그래도 그런 과오는 있지만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첫 행보에서는 사실상 불발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서로 껴안아야 되는 건 맞긴 맞지만 그 전제는 본인의 절절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과거에 지금 최근에 일본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권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서로의 포용과 네. 또 서로 간의 대화는 그런 진솔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한마디만 겁니다. 네. 하면 계속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건 사실인데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선명 강경 야당을 경선과정에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대표 취임 후에 여러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려 시도하는 그 자세는 의미가 있다고 네. 봐요.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보이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세로 좀 신중하게 앞으로 잘하면 좋은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호남의 민심뿐만 아니라 아직 국민의 민심도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었던 행보 아니냐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사실 오늘 국회에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별관 회의 청문회였는데 46명의 증인 가운데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조선 해운업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규모 실업이 예고돼 있고 해운업의 문제로 물류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당사자로서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문제를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능과 무책임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국민이 부담이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국책은행의 정말 무책임한 지원, 이 정부와 여당은 가만히 있으라,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일관해 왔습니다. 설별관 회의도 몰래 하고 국민들 돈으로 막대한 돈을 지원하면서도 어떤 근거로 그 결정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오늘이 청문회인데도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부 여당 관련 서류가 모두 공개돼 있어서 열람이 가능하다. 서별관 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협의하는 곳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사실 정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번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청문회가 오늘 내일 진행하는데 소위 이제 뭐 맹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주요 증인들이 빠짐으로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까지 불참했어요. 불참했죠. 이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그래서 맹탕 청문회를 넘어서 이제 허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까지 이제 야권에서는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최종택이 빠졌잖아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현재 의원이시고, 네. 그다음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네. 그다음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세 사람의 주요 증인이 빠진 데다가 증인들은 그래서 현재 정부 당국자들 현재 현역으로 있는 여의로 경제부총리라든가 임종영 금융위원장 정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소위 지나간 일을 해명하는 수준인 것 같고, 그다음 또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뭐 이런 기초 자료들을 다 열람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서별관 회의 기록은 그런 거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당시 이런 부실에 관한 감사 그 보고 자료 이런 거 제출되지 않아서 증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종택이 빠지고 그다음 자료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좀 부실하게 진행돼서 좀 안타깝고, 원래 지금 앞으로 이런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고 제대로 앞으로 지원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부실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어떻게 해야 지원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청문회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여야를 떠나서 네. 제대로 좀 문제가 뭔지를 좀 짚어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우리 국민의 세금이 결국은 그 구조 조정의 과정 중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 있었고 누가 이 과정에 관여해서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그 부실과 또 부실한 지원의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서별관 회의의 이 회의 자료 이것은 작성하지도 않았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뭐 무역 분쟁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아주 구차한 변명이죠. 그리고 감사원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핵심 증인들은 다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작년 6월에 왜 이런 밀어붙이기식 결정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이런 회의가 열렸었고 여기서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고 누가 주도했는지, 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따른다면 사실상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에서 사실상 다 정리해놓고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제 그 주장이었죠.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주장의 진위를 분명히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빠졌고 자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의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말들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여당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이 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왜 이런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물론 여권 일부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 21세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 기록원도 만들어져서 모든 것을 다 복원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 그 천문학적인 세금이 지원이 됐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소소히 좀 소상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결과가 청문회가 알맹이를 전혀 낳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합니다. 사실 지금 뭐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은 논란들 또 지적과 또 여러 가지들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또 오늘 국회에서 사실 흑수저 운운하면서 논란이 됐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먼저 사과하고 야당은 해임 건의안 철회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김재수 장관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일을 못하면 그때 해임 건의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어 해임 건의안 제출을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장관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 처신은 국민과 야당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께도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어 모교 동문회 SNS에 저희 답답한 심정을 다소 감정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을 했다. 사과를 한 이후 현장에서 농민들과 치열하게 소통하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김재수 장관 사려 깊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야당을 향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 철회해달라, 일할 기회를 좀 줘보고 다시 평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야당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 상황을 잘 풀어보자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 김재수 장관이 너무나 도에 지나친 행동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황제 전세라든가 또 직무 연관성이 있는 그런 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모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장 부적절한 인사로 이 표명이 됐고요. 특히 그동안에 했던 공직자로서 해왔던 과정들을 살아온 과정들을 본다면 과연 이분이 농민들의 마음을 사면서 농정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사과가 좀 받았습니다. 미흡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 그렇죠. 거기다가 예. 또 본인의 대학 동문회에 표현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뭐 제소라든가 소송 비롯해서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권, 야권, 뭐 해임 건의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하는 장면을 봤는데 앞자리 딱 버티고 앉아서 그 농림부 공무원들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좀 과연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측면. 그랬을 때 야당이 쉽게 이를 수용을 할 수용하기가 것인가 좀 어렵지 쉽지는 않겠느냐 않아 보입니다. 그 전망을 해주시는데 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일단 이 김재수 장관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의혹들, 뭐 특혜 처리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에다가 그렇게 해서 청문회 끝나자마자 자기 그 동문회 SNS에 자기 흑수저로서 저기는 오히려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에 대해 자기를 그러한 비판한 언론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까지 네. 그런 식의까지 말을 하는 이러한 자세, 첫 출발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연 리더십이 제대로 앞으로 행사될 수 있을까? 부처의 그 농림식품부가 얼마나 큰 부입니까? 그런 데서의 그런 거를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는 우려가 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제 사과를 한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제대로 행사될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야당은 제가 보기에 해임 정진석 대표가 간곡하게 여당 대표로서 또 원내대표로서 부탁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예. 야당이 과연 이걸 들어줄지 의심이고, 야당이 해임안을 건의하는 그럼 제출하면 할지 안 할지는 야당도 좀 고심은 할 겁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면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이제 국정을 어떻게 발목 잡기 이렇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내게 될 경우에 예. 내게 되면 당연히 보고되자마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되니까 무기명 투표를 하면 제가 보기에 야당이 절반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야 사실은 갈등, 지금도 사실이 굉장히 버벅버벅거리는데 앞으로 굉장히 충돌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부담스럽지 그렇게 되면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출하게 되면 일단 야당 성량 의원이 지금 165명이 넘기 때문에 제적 과반수가 이제 통과잖아요. 그래서 150명 넘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되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과거의 경우 통과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임동원 통일부 네네네. 장관이라든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통과되더라도 네. 그냥 뭐 밀어붙일 수 있는? 업무를 계속 보게 강행은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제 야당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실 뭐 이게 계속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밀어붙이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네.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대권 행보에 차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준표 지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곁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하는 건 마치 노상강도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항소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1억 받았다는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검사 출신의 홍준표 경남지사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항소하겠다라고 강하게 웃었지만 반발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지난해 정말 떠들썩했는데 아무래도 타격 불가피하겠죠. 타격이 심각하죠. 본인은 그동안의 검사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국정 경험을 쌓으면서 도약을 하고 싶은 마음, 사실 그전에 뵐 때마다 그런 큰 꿈과 포부를 밝혀왔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히 법원에서 그런 판단들이 나왔고 관련된 이 인물들이 했던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서 법원이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오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노상강도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노상강도가 아니라 신상필벌, 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2심, 3심 뭐 항소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 그래서 당시에 뭐 이완구 전 총리라든가 결국은 법적인 실형은? 측면에서 네네. 실형을 받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와 관련된 8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몇 사람만 이렇게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논란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법이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혔고 이번 심리 과정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치밀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는 본인이 이것이 불합리하게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느껴질지라도 법에 정말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예. 되지 않을까. 너무 그동안의 행정하는 스타일을 봤을 땐 때를 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뭔가 좀 그런 스스로 결자해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 행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판결 결과에 굉장히 그 주목이 됐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대선 레이스의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죄로 나오고 이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홍 트럼프가 될 네.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무죄를 네. 받았으면. 근데 그런 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대선 주자로서의 홍준표 지사 이제 소위 발목에 족쇄가 계속 채워져 있었는데 그 족쇄를 풀지 못하고 결국은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표정을 보니까 뭐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다 하면서 약간 웃음을 지었는데 약간 웃는 모습을 지었는데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타들어가고 무릎에 힘은 쫙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다른 비박 주자들하고 달리 굉장히 차별화를 하면서 거침없는 직설법으로서 좀 보수 우파적인 노선의 정책 주장을 많이 해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차별화를 통해서 뭔가 무죄를 받으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고 어려워졌다.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으나 어렵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주민 소환 투표가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주민 소환 투표 서명한 사람들이 맞느냐 해서 지금 보정 작업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그게 투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지사직까지도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판결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하여튼 위기의 홍준표 지사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슈 선점을 위한 어젠다를 던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핵심
경책인 창조경제를 안철수 전 대표가 비판을 해서 여러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중소기업, 신생기업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음에도 결국 대기업이 던져주는 것만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국가공인 동물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당신들 해봤어?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부가 자신 없고 대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러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가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말을 들어라라고 따갑게 꼬집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정현 대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최고 전공을 잠깐 잊은 것 같다라고 다시 꼬집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란? 안철수 전 대표의 소위 그런 이제 벤처 기업 운영 그 경력을 놓고 이제 어찌 보면 다투는 셈이 됐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본 사람이 말한 거니까 맞는 얘기다. 당신 네. 해봤어? 예, 하면서 예, 정주영 당시 전 회장의 말까지 인용하는 이런 일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변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에 선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 스타일하고 좀 달리 좀 강한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그렇죠. 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공인 동물원이라고 비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취지는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중소 벤처 기업들 키우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하고 이런 종속돼 있는 중소기업이 종속되는 이런 구조로 갔다 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좀 격한 표현을 썼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보면 최근에 그뿐만 아니라 어저께 그 저기 위안부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도 그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소녀상 철거는 절대 안 된다. 소녀상 철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요즘은 쓰고 있다는 게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부드러운 안철수가. 그거는 강철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일단 있는 건데 최근에 어떻든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기문 현상으로 인한 반토막이 난 게 있고 또 하나는 제3당이니까 과연 3당에서 대통령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거기다가 또 리베이트 의혹. 이 겹치다 보니까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야, 우리는 분명한 선명한 야당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철수의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 일부러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좀 무게감도 키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정치적인 입지. 강철수가 된 것은 현재 흔들리고 있는 지지율의 국민의당과 본인의 지지율에 대한 재고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전공이 나왔습니다. 전공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산업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라든가 또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에게 서울 얘기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창조 경제에 관련해서 지역 혁신센터 가면 다 대기업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만나봐도 아직도 이분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창조 경제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창조 경제를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국민들도 뭔가 정부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개념이 안 들어올 겁니다. 정부에서는 뭐기 그냥 지원해 주는 거다.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매칭시켜서 지원해 주는 거다. 대기업이.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상 대기업이 중심이 돼 있고 이런 중소기업들 또 벤처기업들은 사실상 여기에 끌려가는 종속되는 구조가 돼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한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거대한 동물들, 대기업에 의해서 주는 먹이만 받는. 그래서 결국은 벤처의 창의성이라든가 젊은 기업가들의 이 창발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는 지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모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적이고 대기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앞으로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계속해서 이런 화두와 어젠다를 가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 전공 분야로 그렇습니다. 전공 분야 플러스 본인이 역시 대권 후보로서 갖출 수 있는 몇 가지 화두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여권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권 행보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한 특강에서 남경필 지사가 제기한 모병제 또 박원순 시장의 청년 수당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예산의 문제 이전에 여기에 바로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잣집 애들은 군대 가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의 자식들만 군대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불행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거는 정의롭지 못한 그런 발상이고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롭지 못하다.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님, 남경필 지사 토론, 비판 환영한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어제 자세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저께는 대선에 자기가 도전하겠다고 하는 걸 본격 선언한 건 아니지만 대선 워밍업에 나서겠다고 하는 걸 밝힌 거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현안, 자기 큰 방향을 정의론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밝히면서 조목조목 쟁점 현안면에 대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자기 상대 어떤 가까운 주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비판할 거 다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 비판하고 찬성하고 찬성하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 이런 공정의 정책, 대선 정책, 대선 비전을 놓고 토론하자고 하는 입장을 보인 거는 그 점에서 배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지금 친박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 주자들이 친박과의 또 차별화를 위해서인지 계속 이 중도 외연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적인 보수적 주장을 잘 안 하고 모병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격차 해소, 심지어 김무성 전 대표까지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 김무성 전 대표, 양경필,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다 어찌보면 중도적인 오히려 중도 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전통적인 보수 주장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저께 보면 바로 모병제를 반대하는 거, 청년 수장을 반대하는 거 어찌보면 보수적 주장이 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건 또 하는 거죠. 사안별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로 보고 그거는 보수적 주장도 하는 거는 아마 자기가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일단 기반을 두면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안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정책 결정에 정책 논쟁에 시동을 건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이런 평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본인이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로부터 지지가 약하고 도리어 진보나 이쪽에서 지지가 나에게 많다. 그것 때문에 딜레마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수층에 어필하면서도 본인의 약점이 되고 있는 이 보수층에 대한 어필, 특히 친박 진영이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모병제하고 청년수당 비판한 것이 아무래도 집도끼를 지키기 위한 비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상당히 행보를 조절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주요한 현안이 있을 때 발언하기보다는 굉장히 정중동의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일단 사안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돼가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전국 정기국회 들어와서 본인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행보를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어제 발언들은 그러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정의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병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병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의 문제가 뭐 방산비리라든가 청년들이 이 군에 가서 구타로 매해 뭐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뭐 죽어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특히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에 갔는데 1년 몇 개월 만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갖기 이전에
다 제대를 하고 예비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줬다. 청년 수당의 문제도 예. 분명히 가지고 있는 청년 실업의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화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찬성론자들이 얘기가 되면서 저는 우리 이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예. 것들은 이런 치열한 우리 사회 어젠더와 현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 있는 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럼요. 어제 사실 지금 여권이 반대하고 있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뭐 그거 못 받아들일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엇나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사드라든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그러나 경제 이슈,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죠. 그렇습니다. 증세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대통령과 대결할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관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경제와 또 안보 또 이런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이 시대의 화두와 어떻게 만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는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발빠르게 현안별로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도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직접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거 찬성하는 입장을 유승민 의원이 보인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검찰이 지금 엄청나게 비리가 사법의 비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와중에 지탄을 받고 있죠, 소위 지금.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려면 야당에서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러한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완전히 없애다든가 기본적인 자세와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이 또 비리 수사처 같은 경우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과거 다른 나라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검찰이 아닌데 다른 데 기소권을 주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진짜 검찰이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든 유승민 의원이 이런 공수도입 문제는 야당의 주장도 찬성하면서 또 아까 말했지만은 모병제 청년 수당은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고 또 사드 문제든 또 적극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하고 지나치게 각을 세운 모습으로 비춰진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배신의 이미지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떠나서 이제는 진짜 현안 사안별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최근 모습은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 모임인 반딧불이 오는 11월에 전국 모임을 창립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사실 이제 반 총장이 사실 최대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조직이 좀 약했다라는 게 지적인데 그런 것들 좀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기문 총장의 최대 약점은 바로 조직이 직접 자기의 조직이 없다는 거와 그다음에 처음에 내년에 귀국해서 1월, 2월에 초반에 딱 선언했을 때 뭐 야당과 언론의 그 공세가 딱 있을 때 과연 그때 초반을 돌파할 수 있느냐 검증을 이 두 가지가 약점인데 일단 요 지지 모임은 저도 그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반기문 총장이 직접 교감과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건지 그냥 반기문 총장을 활용해서 쫓아다니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임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임은 아마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반기문 총장 귀국할 때 공항에 나가서 환영할 그 플래카드 들고 환영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양탄자 깔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진짜 정치 조직으로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다시 여러 가지 교정과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든 반기문 총장은 이런 자기 독자적인 조직을 일단 만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러한 게 없이 그냥 새누리당에 꽃가마에 끌려 들어가면 나중에 자기 지위가 약화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들어가지 않고 꽃가마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을 차려놓고 그 새누리당과의 손 잡는 거로 갈 건지 아니면 제3지대 독자적인 거를 할 건지를 저울질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칠 거로 보입니다. 일단은 반딧불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부터 성격을 좀 규명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오늘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반 총장 박 대통령과도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다 사실은 이제 대권 플랜 본격 가동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이미 그런 입장을 표명했었고 사실상 내일이면 이제 중앙위원들 반딧불이의 중앙위원
약 80명 정도가 모임을 모여서 한다는 거죠.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광역시 단위의 조직은 다 마련돼 있고 시군 단위의 작은 지회들까지 이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가져야 될 리더십의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동력들, 지지 세력들이 일단 규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이 가져왔던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정치적인 야심, 권력욕이 사실은 이렇게 뵈면은 눈에 보입니다. 지난번 방한 때도 보였었지만 최근에 나타나거든요. 물론 이번 라오스 그 만찬에서는 네. 아웅산 수지 여사가 중간에 있고 이 양쪽에 우리 박 대통령하고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내외가 앉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어쨌든 또 조언은 뭐 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보다는 향후에 반기문 총장이 과연 어느 정도로 이 지지 세력들이 정말로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될지 그리고 본인이 과연 그동안에 우리 국내 정치를 견딜 수 있는 리더십을 어느 되는 정도 것인지. 가져왔는지 사실은 과거의 성실한 관료 리더십으로는 사실상 우리 대권을 쟁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짧게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지난 대선 때는 벼락치기로 임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정권 교체 자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반기문 총장의 권력욕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굉장히 권력에 대한 이 마음이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수 때는 벼락치기를 했지만 이제는 준비되어 있다. 정치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한 발언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표현을 본다면 친문 세력의 결집, 이 야권 내에서의 결집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졌고요. 대신에 역시 친문 세력이 야권에서 과연 다른 세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앞으로 경선의 구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서 보여지는 네. 그런 권력에 대한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로 그런 콘텐츠를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번은 그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자 또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 DJ 벤치마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을 그러니까 그때는 벼락치기인데 이번엔 충분히 준비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준비된 대통령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어받아서 난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고 또 지난번에 자기는 재수에 강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3전 사기했듯이 자기는 재수해서 당선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정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지대의 운명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